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구운몽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그 1부에서 너무 스펙타클한 이 아저씨 양소유 씨의 화려한 여성 편력 네. 너무 재밌게 일단 들었는데 되게 부러워하시는데요. 이런 삶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네. 양소야말로 당시 남자들 그리고 지금 남자들의 네.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라는 건 우리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현실에서 자기 모습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설정해 놓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 그걸 딱 채워주는 거죠. 이게. 에이. 대리만족 해야겠다. 그래서 읽으세요 오늘 꼭. 근데 이 책이 네. 서양에서도 심지어 높은 네. 평가를 받았고 당시에 뭐 중국, 일본 등에서 많이 팔렸다, 네. 많이 읽혔다. 네. 네. 중국, 일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남자들의 그런 욕망들 잘 채워줬으니까.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이유는 뭔가 싶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 네. 그 유불교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유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의 에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본질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한 거죠. 여러 뭐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같이 녹아들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게 뭐냐면 뭐 당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유학에서 네. 중요한 개념이 예와 악이거든요. 네. 나라를 다스리고 개인이 자기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음. 예와 악. 그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규정하는 기본 질서잖아요. 네. 차별을 두는 거죠. 별이라고.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근데 차별만 두고는 그 사회가 공동체가 승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악이라는 것은 음악은 누구나 다 같이 즐기는 거잖아요. 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구운몽에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인 정경표는 음악을 잘 듣는다고 했죠. 평론을 잘한다고 했죠. 그 음악을 상징하는 유교 이념의 핵심적인 걸 상징하고 이부인 이소와 그 난양공주는 악기를 잘 다룬다 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와 악이라는 것들 이거를 잘 보여주고 그걸 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공주와 일반 어떤 자제가 부딪히잖아요. 결혼을 네. 누가 그거를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소아 공주가 잘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일부인하고 일공주를 그렇죠. 일공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나 나라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손쉽게 풀어가는 것들, 화합으로 이런 것들이 유교의 어떤 이념인데 이거를 남녀 애정사에 빗대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준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속정에 대한 메시지죠. 봐라, 양소연은 이렇게 잘 푸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맨날 그렇네. 인연하고 편들었다가 뭡니까 저기 장희빈 편들었다가 나라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 뭐 하는 거냐? 얼마든지 유교적 질서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주가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경표가 아니라. 그런데 공주가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본래 김만중이 속한 이 노론은 천하 동네라고 하거든요. 네. 임금이나 일반 백성이나 천하는 똑같은 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임금이라도 우리 요즘 지금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정치를 쫓아내고 공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왕실이라든지 남인 이제 이쪽의 논리는 뭐냐면 왕자의 부동사서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왕실 집안 왕이라든지 이런 쪽은 갖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 특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부딪히는데 이 소설을 보면 공주가 이부인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이 노론의 논리. 천하 동네라는 것들을 또 은근히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주 사실은 숙종에게 한 방 먹이는. 그렇네.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네요. 그 이렇게 꿈이라는 형식을 이용하는 문학 작품이나 뭐 요즘은 뭐 영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니까 다 꿈이었다. 근데 허무해 솔직히.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꼭 뭐 중요한 장면 나와놓고는 그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주인공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다 꿈이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예전에 그 인셉션 뭐 이런 영화도 보면 맞아. 네.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마지막까지 잘 안 알려주고. 아 그게 인셉션 영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꿈에서 꿈인지 아는 꿈이 있죠. 꿈에서 네네네 맞아요. 꿈을 꾸면서 이건 자각몽이라고 꿈이다. 그렇죠. 루시드 드림. 네, 루시드 드림. 자각몽이라고 하죠. 그 자각몽 꿀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거 아시죠? 기계가 있어요. 예. $100 정도 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네. 자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면이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렘 수면은 우리가 이제 레피드 아이 눈이 움직이니까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얕은 수면. 그렇죠. 자 그럴 때 안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계를 착용하고 있으면 안구가 움직이면 그때 빛을 쏴줘요. 안구가 움직일 때. 더 그러면 안 들어가게 아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구가 돌아갈 때 이 기계 안에서 빛이 나와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꿈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이게 꿈이라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요? 네네네. 그런 기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100 정도 하는데. 그냥 일반인이 살 수 예, 있어요. 뭐 미국 가서 살 수 있죠. 뭐 아니면 뭐 아마존에 주문하면 되겠죠. 네. 아니 그 루시드 드림 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해보고 싶다. 저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때 이게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요. 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인셉션 예를 드시는데 이게 잘 몰라요. 나중에는. 근데 인셉션에도 그런 대목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네.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실제로 그 자각몽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 팽이 있죠. 네. 팽이를 돌려가지고 네. 계속 돌면 그건 꿈이고 네. 쓰러지면 현실이다. 네. 그렇게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인셉션에 이제 그런 장면이 네. 나오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도 너무 현실이 이제 팍팍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잠을 안 잔대요. 네. 목요일 밤부터 안 자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하루 종일 멍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잠에 들기 시작해갖고 네. 일요일까지 거의 안 깨어나는 뭐 거예요. 깨담할 때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내가 뭐 별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꿈 그 자각몽에 들어가면 내가 막 하늘도 날고 뭐 사람 불러다가 내가 막 섹스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니까 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슬프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뭐 술 많이 먹을 때 치생몽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는 거나 꿈에서 그러니까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네네. 사실 그게 그 지금 말씀대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술을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금방 가잖아요. 그 네네. 의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거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 때 그냥 빨리 가면 좋겠다. 근데 그 꿈이 악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루시드 드림 단계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면 네. 꿈 다 조정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인셉션 보면 왜 막 건물들 쫙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내가 이제 자각몽이 딱 시작이 되면 내가 저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저기서 누가 나오면 좋겠어. 이런 거 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기서 수지가 빨리 나를 향해서 걸어오면 좋겠는데 이러면 다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환각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불러일으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어떤 그런 수련이 필요한 건가? 그거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호회를 약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물요? 어떻게 해요? 약물이 환상을 창조해내니까 뭐 마약 같은 성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뭐 각성제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뭐 조금씩 뭐 용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네. 감정이입을 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네, 눈물 네. 흘리면 나도 같이 눈물 나고 어떤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그게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러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그 유체이탈을 경험한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내가 훅 나와가지고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내가 남이 되는 것 같은 실제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불법이죠. 아니요, 그건 이제 실험에서 의학 실험에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게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게 결국 참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꿈이 뭔지 아직도 지금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제 꿈에 주목한 사람이 예전에 꿈을 주목한 사람은 우리 고대부터는 하나의 어떤 예지몽으로 봤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의 어떤 교신. 그럼 그 수단으로 이제 꿈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달성되지 못하는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소망이라는 것들이
왜곡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는 그건 하나의 어떤 너무 자기 혼자 생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네, 기억하고 네, 이런 것들을 잠을 자고 있을 때 과정? 정리하는 과정에다 찌꺼기를 익렬을 맞아. 처리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 학설은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네. 그거보다는 꿈이란 게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왜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고 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뇌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데 네.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눈꺼풀이 딱 닫히게 되고 잠을 잘 때는 자극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가 안 들어오면 이 신경세포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의 연속에서. 근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막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충돌이 되니까 갑자기 터무니없는 꿈도 나오고. 그렇죠. 꿈에서는 이제 시간, 공간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환상이나 초월의 감각 있지 않습니까? 신과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 꿈하고도 좀 비슷한 실험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내 영역 중에 변연계 영역하고 시상하부 영역을 좀 자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 공간 그리고 자기 감각이 다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뭔가 내가 세상이 된 것 같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그 모든 게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꿈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사실 꿈에서는 자기 자신이란 걸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되기도 하고 막 이게 뭔가 시공간의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인과율이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동시성의 원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옛날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꿨을까 궁금해요. 저는 별별 꿈을 꿉니다만 하늘 나는 꿈도 꾸고 이런 거 하는데 옛날 사람들도 하늘 나는 꿈을 꿨을까? 날라봤어요 우리 정민현님? 저는 그런 꿈은 잘 안 꾸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했던 어떤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자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꾸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글쎄요. 옛날 분들도 결국 우리가 제일 지금 말씀대로 현실에서의 소망 그리고 현실에서의 기대 그리고 현실에서 받은 치욕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거라든지 희망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꿈의 소재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꿈을 안 꿀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왜 꿈을 꾼다 하면은 잠이 깊게 안 들었을 때 꿈을 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들면 꿈을 안 꾸나요? 아니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한다고 보더라고요. 꿈은 내가 다 꾸게 돼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을 못 하는 게 이제 숙면을 취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중에 네. 꿈 관련된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책인데 제가 다음에 그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일당백에 하시죠. 근데 너무 대단한 책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 같은 걸 하여튼 재밌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하게 굉장히 또 과학자들 꽤 많이 동원이 된 영화인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의식의 세계로 생각을 이렇게 뭐 정리해서 버릴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하루키의 소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문각에서 가장 관련 깊은 게 바로 꿈이니까 결국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것들, 장자의 그 제물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서 날아다녔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나비가 내 꿈을 지금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그 호접지몽이라 가지고 그죠. 그게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주제가 되는 거죠. 꿈과 현실이라는 게 과연 경계가 무엇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적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노장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노장 사상. 양소유와 성진의 삶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건가? 양소유의 삶은 꿈이니까 거짓이고 성진의 삶은 깨달았으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이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이거죠. 꿈에서 장자가 나비고 나비가 장자고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나 이거죠. 그렇네요.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시 있잖아요. 춤추는 무용수에서 무용수를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이거 하나가 묶여 있는 거지. 이걸 과연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좀 더 한 차원 수준 높은 좀 인식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이런 류들 우리가 인생 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얘기는 어차피 인생 무상이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 인생 무상이라기보다 이건 이제 주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호접지몽 이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 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유태인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꼭 이 벽에다가 지금도 남아 있는 그림이 있는데 나비 그림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나비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제 꿈을 우리가 말할 때 나비 하냐면 나비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네네. 탈퇴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나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보거든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가 어떤 환생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 막 설명할 영화 때 보면은 그 예, 예. 하차 이런 거 보면은 나비가 막 그게 그래서 나비가 그런 상징입니다. 빠삐용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빠삐용이잖아요. 빠삐용 들어간 이름들 나비 들어간 이름들이 사실은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네. 하루키의 소설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뭐예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나왔죠. 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소설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소개를.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꿈의 형식을 이용하는 책이나 문학 작품, 뭐 콘텐츠들이 꽤 많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 다 꿈이었어? 뭐 이러면 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택하기 쉬운 방식이 환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환상을 만들고 꿈을 만드는 거. 그게 결국은 가장 인간이 삶을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이 맨 처음에 아마 우리 저 일당백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세상을 아주 혁명을 통해서 바꾸거나 네. 아니면 나를 바꾸거나 맞나요? 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판타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만족하며 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은퇴를 하는 거. 내가 세상에 은퇴를 하거나. 두 개 다 어렵다. 그러니까 환타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환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타지라는 것은 책에 빠진다든지 영화에 빠진다든지 뭐 약물에 빠질 수도 있고 술에 빠질 수도 있고 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 쇼핑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다 환상이란 거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게 허무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국 아까 우리가 결국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불안들이 있잖아요. 삶은 유한하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고 힘이 제일 세고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들, 이 불안과 함께 이 불안하니까 좀 더 욕망들 더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욕망을 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게 허무하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결국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너무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리를 두고 어떻든 내가 내 원칙을 가지고 내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의 벼슬을 올라가고 최고의 미인들과 살아도 결국 우리 예전에 이제 중국의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마천의 생식기를 잘랐던 한무제 있지 않습니까? 네. 한무제가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습니까? 황제니까. 근데 한무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활락극해 애정다. 활락. 네. 우리 활락적인 삶에 활락이 극에 달하면 네. 애정, 슬픈 마음이 막 많아진다 이거죠. 본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의 끝에 가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게 아니라 허무해지고 맞아, 슬픈 맞아. 마음만 샘솟는다 이거죠.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래서 그걸 못 간다고 지금. 그래서 그 양소유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허무하다 가지 마라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은 결과의 존재가 아니라 과정의 존재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결국 비참한 패배로 끝날지라도 그 과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소유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는 거죠. 약간 제가 서양으로 좀 비교를 하면 단테의 신곡이나 그 뭐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요 정도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책?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네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죠.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꿈이고, 근데 아까 말씀대로 결국 그 무상이라는 주제를 보면 네. 무상이잖아요. 결국은 인생 무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주제에서 보면 크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가장 인간의 어떤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는 근본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네.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죠 이게. 네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네네. 잡아라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인생은 유한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구운몽도 크게 보면 까르페 디엠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도 받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네.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지금 저희 일당백까지 이제 소개가 된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정광님 예. 또 뭐 독특한 해석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독특한 해석보다 이제 결국 이 바람둥이잖아요, 양소유가. 네. 이 양소유가 사실 이 당대에 바라본 이상적인 이제 바람둥이인데 현대나 네. 다른 서양이나 동양에 한번 이 바람둥이들이 어떤 바람둥이가 있나? 아 동상의 희대의 바람둥이. 바람둥이.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조지 클루니? 야, 그건 너무 현신이잖아. 조지 클루니 바람둥이인가? 바람 많이 폈어요? 아 여자 많이 만났어요. 조지 클루니.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생활이라고 특기가 있어야 돼. 하니까. 누가 있지 바람둥이? 아니 뭐 대표적으로 저 카사노바, 카사노바나 외국으로 가야 돼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병광세. 그렇죠, 병광세죠. 병광생 근데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아니 허구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결국 현실. 가로지기. 그렇죠. 가로지기 봤어요? 가로지기? 봉태규인가 봉태규 안 그게 봤어요. 본래 이제 이 병강세는 네. 그 사실 이대근 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야, 그 네. 이미지인데 지금 벌써 이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봉태규랑은 너무 안 어울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근 씨가 그렇죠. 어리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남자 뭐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힘. 그렇죠. 등치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장작도 그냥 한 번에 패야 되고 이게 저 병강세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변을 볼 때 막 네. 밑에서 폭포가 막 이렇게 생기고 바위 깨고 막 이런 바위 거 깨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나오는데 봉태규 씨가 하니까 썩 그 이입이 잘 안 돼요. 그건 잘 모르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랑. 그거는 맞아요. 이 양소유도 사실은 제가 놀란 게 16살이잖아요. 이 네. 주인공이. 네네. 그리고 이 책에도 보면 수염도 안 난 주인공이. 그래서 여장을 할 수 있었다거든요. 근데 수염도 안 났고 이런데도 뭡니까? 이처 육첩을 거느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한테 어떤 역발상을 주는 거죠. 오히려 바람둥이가 사실은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더 바람둥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바람둥이들과 비교를.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저기 결국 이제 문학이라면 좀 그렇게 하는데 소설로 이야기하자면 네. 그 문화일보에 연재됐던 희대의 문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강한 남자. 강한 저는 몰라요. 남자라고 있어요. 안 남자. 강안 남자. 네, 강한 남자가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그 애독했던 그런 소설일 걸요 아마. 청와대보다 그 당시 당시 한나라당 네. 그 강재석 대표였나요? 하여튼 강모 대표가 그 조철봉이라는 주인공을 막 많이 거론했죠. 강한 남자. 네. 그러니까 이름이 재밌었잖아요. 조철봉. 네. 그리고 이 조철봉은 조철봉. 네. 뭐 조철봉. 자기 손에 대는 여자마다 다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했죠. 그런 걸로. 네. 맞아요. 그게 문화일보였죠. 네, 그죠? 연재했죠. 문화일보에 오후에 직가를 올렸죠. 네. 그게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까? 예, 이게 그때 뭐 거의 한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재했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셀러리맨들 오후에 이제 당시 문화일보 배달될 때 네. 서로 보려고 인터넷 그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심의에 안 걸려요? 신문은? 심히 걸렸죠. 그래서 네. 말들이 많았죠. 네. 근데 또 이제 신문에 또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좀 많이 막기도 하고 그랬는지 결국 뭐 어떻든 오랫동안 연재됐습니다. 네. 사실 현대판 우리 가장 바람둥이는 우리가 50년대 박인수라고. 박인수요? 예, 박인수라는 사람이. 박인수 사건. 예. 네. 이거 들어본 것 같아. 네. 해군 장교를 사칭해서 맞아요. 뭐 여러 명 막 예, 여자 만나 70명의 여자들, 여대생 뭐 유한 부인 뭐 여러 다양한 직장인들 해가지고 상대를 했는데 결국 그 재판에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혼인병자 간음죄가 있어서 네. 그 당시 1심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법은 유명한 얘기예요.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을 보호한다. 보호받지 못할 그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심에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했지만 그래서 근데 맞는 얘기네 그것도. 그래? 어쨌든 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젠더 감수성 없다고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바람둥이가 네. 그 카사노바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었고 네. 우리가 이제 문학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돈주앙, 돈후앙 아주 네네. 거기가 뭐 바이런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시도 이제 돈주앙도 있는데 바람둥이로서 성과가 날리게 된 것은 그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네.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을 흘러가고 우리의 사랑 돌려간다. 그 시를 쓴 아폴리네르가 그 돈주앙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이 정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계속 돌려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야했죠. 네, 거기도 정말 야했던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주앙이 가장 최고였던 바람둥이들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이런 소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도 이제 도쿠가 막부 시절에 이제 경제가 좀 안정되고 이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나 여러 가지 그림도 나오면서 또 그런 에로 소설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경제적인 풍요 뒤에는 반드시 이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우리가 생존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 생존의 욕망이 채워지고 이제 좀 더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골이라든지 도시에서 좀 이제 먹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음식점들이 좀 변화가 시작돼요, 그죠? 예전엔 닭을 먹다가 좀 더 살만하면 돼지갈비가 가득해 되고 돼지갈비를 먹다가 좀 더 가면 생선회가 나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그와 함께 이제 변화가 예전에는 뭐 묻지마 관광해가지고 버스 관광버스에다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버스 한 차례 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거기서 짝을 짓고 이래가지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70년대는 유원지에 그렇게 여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놀러 가서 그냥 가서 거기서 각자 그래서 유원지에 여관이 많았어요. 70년대는. 근데 그런 문화가 8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우리가 야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클럽 문화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좀 또 다르게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게 바뀌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확 그 더 욕망들이 신도시들 가서 또 보면 그런 데 많잖아요. 나이트들도 네. 일산에 유명했죠. 터널. 부천도. 하여튼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일본에 지금도 유명한 소설인데 호색 일대남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호색 일대남? 예. 일본 소설은 왠지 더 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 정말 평생 태어나서 여자를 이제 애정 승려를 한 이야기를 편력을 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주인공이 거기서 요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자를 3,742명, 남자를 725명 그러니까 일종의 뭐 거의 판타지 어드벤처 로망 남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됐다는 거예요? 바람둥이 진정한 바람둥이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군요. 네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구운몽에 양소유님이 계셨던 거고. 그렇죠. 우리 뭐 사실 양소유가 이제 공식적으로 2처 6첩인 거고. 예. 비공식적으로는 무수하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꺼낸 거는 근데 이런 욕망이 우리는 좀 본질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본질적이다. 욕망이 네, 남자의 이거는 본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능이죠. 그게 아니라고 봐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보통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왜요? 욕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욕망 아니라고요? 네. 본능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 본능이라기보다 이것도 결국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자체도 이렇게 여자 많이 만나고 싶은 게? 예. 본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은 본능이야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식된 본능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네네. 훈련된? 그렇죠. 그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따라오는 보상 같은 건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이런 거란 거죠. 여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 이 시대의 남자는 뭐냐 이거죠. 가문을 빛내고 그죠? 이런 걸 돼야 되잖아요. 대정부 되고 여자는 또 어떻게 되냐? 자기가 편리한 걸 남편의 아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응?
결여된 것, 자기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것을 결여된 것, 예. 결여된 것, 결여된 것. 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네. 자, 그러니까 이 양소유가 이체 욕심을 거느린 게 뭐 네. 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잘 따져 보면 여기도 보면 가부장 이데올로기 있죠. 네. 자, 처음에 양소유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죠. 네. 네. 아버지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문이잖아요. 네. 그럼 빨리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살려야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급제. 과거를 급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공하려고. 그렇죠. 아니 성공하는 이유는 많은 여자를 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아 가지고 이 가문을 빚내야 이어가야 된다. 하니까. 빚낸다는 게 바로 이어간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규정된다. 이거 자체도.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부 다치한다. 이거 다 남자의 본질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초역사적인 제도가 돼야 되잖아요. 일부 다치는 네. 남자의 본능이다. 네. 근데 우리가 티벳 같은 데 보면 일처다부잖아요. 남자가 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가 많아서. 아니 네. 거기는 이제 티벳 같은 경우는 척박하잖아요. 네. 네. 먹고 살 게 네. 모자라고 그 상태에서 큰 형 작은 동생이 있다 칩시다. 둘이가 다 각각 살림을 차려버리면 이게 경제적 기반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자를 하나 들어와서 같이. 형제들이 공유하는 게 좋다 이거죠. 폴리엔드리가 되는 거죠. 일처다부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뭘 뜻하냐. 결국 이거 일부 다쳐. 남자가 많은 여자를 가지고 싶다는 게 본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것도 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티벳 같은 데서는 일처다부가 되냐. 그 사회적으로 결정되니까 그렇게 간다 이거죠.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티벳 말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일부 다처가 거의 이 표준 일부 다처제 옹호론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옛날에는 다 아니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아니 그 뭐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 구운몽의 이제 모티프를 영감을 얻어서 그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 한성원 소설가도 네. 이 꿈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거기 보면 아예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전자를 DNA를 가진 수컷한테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얻고 싶은 것은 모든 암컷들의 공통된 그렇죠. 욕망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칼순이가 그래 달려가는 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난 본능이라고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사자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대부분이 우수한 수컷 한 마리가 그렇지. 여러 암컷들을 거느리는 요건 저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인터 스피시즈처럼 그러니까 모든 종을 다 통틀어서 거의 대체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이거죠.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런 동물적인 충동에 기운을 두고 있는 건 맞죠. 맞죠. 당연히 인간의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건 당연히 우리 충동, 본능에 기운을 두는데 그 인간이란 거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얻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언어라든지 문화에 의해 가지고 우회해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여자가 좋고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막 그냥 먹고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음식을 먹는 예법이라는 게 있고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고 배고프다고 막 먹고 이러지는 절대 않거든요. 네네. 그래 맞아. 성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성욕이 한 여자랑만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8명. 네. 안 돼. 한 여자랑 안 돼. 지금 스스 그건 본능. 우리 본능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도덕이라는 것도 달라지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1대1로 원시적인 사회에서 만났다. 그건 모르는 문제고 아직까지. 그런데 인간은 결국 뭐냐면 충동을 직접적으로 만족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충동을 직접적으로 만족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다 해서 아무나 가서 그냥 식당 가서 내 마음대로 돈도 안 내고 먹고 아니면 뭐 그냥 남의 음식을 빼앗아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사람이 성욕을 느꼈다. 그런다 해서 아무나 지나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충족은 스스로 하는 걸 금지한단 말이죠. 그때 금지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이 금지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이제 결국 내 성욕을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좀 이렇게 이식될 수 있다는 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가끔 이제 우리 정민현님은 포르쉐를 타고 싶어해요. 근데 과연 그
욕망이라는 게 저 그럼 또 더 욕 먹어요. 저 그럼 내가 욕 먹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그럼 자기가 타고 싶으면 제가 벤틀리를 타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정말 이 나의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벤틀리 뭐 사실 뭐 20년 전에 알지도 못한 차인데 맞아. 갑자기 괜히 그럼 뭐 누가 이렇게 아주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이 탄다니까 나도 한번 좀 타고 싶고 이런 거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 욕망이 나에게 이식됐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자는 아니다. 여자는 본능이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실 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구운몽이 더 사람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 유교의 이데올로기가 입신양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하나였던 뭡니까 하위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신양명하면 따라온다. 그러니까 액세서리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구운몽을 보면 사회적인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성적 욕망에 따른 것이지 사회적 욕망을 위해서 성적 욕망이 복속되는 게 아니다. 이제 복종하는 게. 구운몽에. 그렇네. 그 양소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 만나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계속해서 과거를 치고 뭐 하고 이런 게 책을 읽어보면 그 자체로 자기가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처 육첩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 육첩을 거느리기 위해서 나중에 임금이 황제가 중국 황제가 공주를 준다 해도 너가 왜 정체를 못 버리냐 하는데 이 사람은 못 버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당연히 자기가 더 출세를 하고 되려면 정치를 버렸는데 왜 못 버리냐 이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과 인정이지 출세가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쓴 구운몽에 대해서 당시 양반들이 별로 썩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후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양소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유교적 가치가 지향하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쵸. 예약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정말 그래도 입신양명이라는 게 단순한 입신양명이 아니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체육첩을 데리고 있는데 그게 부모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맞아. 예, 그렇죠. 어머니를 거느리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체육첩을 거느리면서 항상 화기만당한다는 거예요. 화합한 기운이 항상 넘친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환타지인 거죠. 그렇네. 그렇기도 하네. 아니, 사실 우리가 말은 이제 조선시대도 일부 일처 다첩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처첩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가. 근데 야 구운몽을 보니까 이 양반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처첩간에 이렇게 해서 8명을 이렇게 공주를 만들어주고 또 자기 어머니하고 이 고부 갈등도 없고 야 이거는 완전히 뭐 환상이구나. 너무 딱 좋은 거죠. 진짜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네 정말 다 자기 아전인수의 아전인수. 그러고 보니까 그 김만중도 아버지가 일찍 여였는데 이 주인공도 비슷한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여였다는 것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것은 규칙이나 질서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나 질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규칙이나 질서. 왜냐하면 그런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조선에는 예전에 청년이라는 단계가 없었거든요. 조선에는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 있다가 결혼하는 순간 바로 장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시기란 게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실제 이분은 몇 명이었어요? 와이프가. 김만중? 아니 김만중은 뭐 그 깨끗했어요. 스탠드드하게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스탠드드하게 살았고 그리고 유배지 가서 누구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 그거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근데 참 유배지 첩이 몇 명이었을까?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유배지 가면 보통 저 일 봐주는 저 누님들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유배지를 갈 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요. 뭐 유배지를 높은 벼슬을 했다고 가서 돌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진짜 그 옥바라지 하듯이 집안이라든지 이게 뭐 뒤에 경제적인 재력이 없으면 귀양살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죽기도 하고 이랬대죠. 먹을 게 없고 누가 그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네. 지금 살아야 되는군요. 예, 그 정약용 유배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네. 예,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유배를 갔잖아요. 강진에. 그러니까 아무도 처음에 귀양은 죄인이잖아요. 유배는 죄인이잖아요. 죄지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겁나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방 한 칸도 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막하는 할머니가 방 한 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있으면서 정경 선생이 그 이름을 주막을 사의제라 해가지고 지금도 강진에 가면 거기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결국 또 당시 바로 강진 옆에 해남이 정경 선생의 외가가 있거든요. 네. 우리 윤선도 고산 윤선도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외가의 어떤 지원을 좀 물질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할 수 그럼요. 있었다. 안 그러면 21년간 뭐 그렇네. 진작 죽었겠죠. 네, 그렇네. 강진 해남 이쪽이 유배 간 분들이 많군요. 근데 보통 유배는 이제 가장 이제 유배지가 험한 유배지가 섬이죠. 네. 제주도라든지 완도 뭐 이런데. 그 대표적인 남해 네. 이런 데가 이제 가면 제일 고생하는 거죠. 배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참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구운몽을 쓴 우리 김만중 아저씨는 이제 해남에서 가셨다고요? 남해에서. 예, 예. 그래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니, 왜? 네, 어떻게 저 구운몽 예. 이렇게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좀 뭐 빼먹은 거 있으시면 아니 뭐 군몽은 기본적으로 네네. 뭐 우리가 결국 참 에로틱한 판타지를 주고 있다. 조선시대 독자들에게도 줬고 우리에게도 줬는데 지금 봐도 에로틱합니까? 아니 뭐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근데 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그런 묘사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읽거든요.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근데 본래 이게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조르주 바타이오가 그 이야기했나? 이게 그 에로티시즘은 네. 다 벗는 게 아니라 그치. 결국 옷을 입을 만드는. 그때가 가장 극대화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의 소설이나 에로 소설로 볼 수는 있죠. 예, 아주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해요. 이거 아주 엄난한 소설인데 우리 엄난 선생 하듯이 네. 이 성적 탐닉하는 소설이잖아요. 아주 엄난한데 이거를 뭔가 유교적 교양, 그다음 예술적인 우아함으로 이거 포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몽은 결국 인생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네. 이거 불교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생이란 것도 하나의 커다란 환상일 수 있다. 네. 그걸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참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몽 읽으면서 예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리란 모든 것이 환상이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건 여러분이 각자에 대한 것이 환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야, 이건 거짓이야, 이거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거죠. 불분명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게 사실은 불교적 영향이 깊게 남아 있거든요. 구몽에 보면 성진이 양소에 살면서 깨어나서 스승님 육관대사한테 스승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꿈의 세계는 거짓이고 이게 진짜다. 이러니까 육관대사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때 이제 더 알게 되거든요. 구몽은 정말 가장 유교적인 그 학풍에서 그리고 가장 노론의 어떤 진짜 그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 네. 가장 인간의 욕망을 그래도 충실하게 보여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을 넘어서서 당시 동아시아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네. 정말 인생이란 건 하나의 환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욕망을 좀 더 솔직하게 좀 바라다보고 네네. 그리고 내 욕망이 좀 솔직하게 반응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야. 팔선녀가 없으면 우리 팔선녀에서 짱깨나 같이 한번 드시죠. 네. 팔선녀라고 보면 맛있어요. 요리집. 팔선은 들어봤는데 팔선녀도 있습니까? 그러게 나도 팔선은 죄송합니다. 네, 팔선이랑 지금 S 호텔의 팔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팔선인가 보구나. 네, 팔선이에요. 죄송합니다. 팔선녀에 내가 미쳐갖고. 이 구운몽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들이 읽기 편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판본이 어린애들부터 그리고 네. 이제 어린애들 것도 있어요? 예, 성인들의 일일까지. 거기는 이런 구체적인 팔선녀와의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조금 그냥 대화 정도나 하고 꽃 주고 이런 거. 네, 아니에요? 인연을 맺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인연을 맺었고 아주 길진 않죠 이 책이. 이게 좀 판본에 따라 다른데 한자로 된 거는 아주 그 표현이나 묘사가 치밀하고 정확하고 엄청나게 많은 복선을 깔아놨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제가 읽은 것도 한 150페이지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분량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긴 책은 아니니까.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주인공 이름 하나하나에도 아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본 작가가 그래서 번안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자기가 결국 못해요. 모르니까. 이게 하다가 이게 결국 중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예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구운몽을 구운기로 만들어요. 그건 나름 성공하죠. 아주 길게 끌어내니까. 또 중국이 배경이니까. 지금도 말한극에도 나오고 이걸 현대 무용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인용되고 가지가지 문화 형식에 다 이게 이 구운몽의 모티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스토리에 힘이 있다는 얘기겠죠. 바로 그게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선조가 만들어낸 최고의 고전 작품 중에 하나다. 세계적 수준 이걸 외국인에게 보였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데서 굉장히 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뭐 그냥 고전들, 뭐 클래식 이런 책들 말고 구운몽 읽어봤다고 하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아는 척하기 좋은 또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8번째 책이었죠. 구운몽 재밌게 또 읽었고요. 저희는 다음 또 9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정민혁 정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